안녕하세요. 조아나의 아일랜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얼마 전 넷플릭스에 공개된 오리지널 시리즈 동궁 보셨나요? 현재 넷플릭스 글로벌 비영어권 쇼 탑 10 순위에서 동궁은 김부장에 이어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채널과 외국인을 상대로 한 영어 채널을 동시에 운영 중이잖아요. 한국의 문화 콘텐츠나 사회 현상을 외국인들에게 소개하면서 한국에서 나고 자란 문화와 정서에 대한 이해 없이는 놓치고 지나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하는 채널인데요. 저 또한 그 채널을 통해서 글로벌 시청자들의 반응을 직접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확실히 동궁이 외국인 친구들에게도 반응이 정말 크게 오고 있는 걸 느껴요. 그래서 저는 넷플릭스 시리즈 동궁을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볼 땐 어떻게 느낄까 하는 관점에서 이번 리뷰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엔 동궁 스포일러가 있으니 유의하세요. 자, 시작해 볼까요? 밤에 읽기 좋은 이야기가 있죠. 주연 배우 남주혁은 동궁의 대본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두 페이지를 읽고 너무 재밌어서 잠시 덮었다가 결국 그 자리에서 4부까지 단숨에 읽었다고 해요. 저는 그 말을 조금 다르게 이해합니다. 밤에 읽기 좋은 이야기란 불을 끄고 이불 속에서 읽어도 낯설지 않은 이야기라는 뜻이겠죠. 한국인에게 귀신 이야기는 원래 그런 겁니다. 무섭지만 익숙하고 귀신에 한 맺힌 사연은 서글프죠.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동궁이 공개됐습니다. 조선 왕실이라는 가장 화려하고 폐쇄적인 공간이 귀의 세계를 넘나드는 구천이라는 인물의 눈을 통해 원혼과 저주가 도사리는 또 다른 세계로 겹쳐 보입니다. 남주혁 배우가 연기한 구천은 그 두 세계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존재이고 검으로 귀신을 뵙니다. 그 곁에는 죽은 자들의 소리를 듣는 궁녀, 노윤서 배우가 연기한 생강이가 있죠. 조승우 배우가 연기한 왕의 부름을 받은 두 사람이 동궁에 깃든 저주를 파헤칩니다. 넷플릭스는 이 작품을 미스터리 오컬트 사극이라 분류하고 공개 직후 한국과 태국에서 1위, 글로벌 순위 8위로 출발해서 현재는 2위에 올라 1위 자리를 넘보고 있어요.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내내 한 가지 생각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죽음과 영혼을 바라보는 관점과 세계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져서 익숙한지조차 모르는 이 오래된 감각이 그것을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이 서구권 시청자들에겐 과연 어떻게 닿을까 하고 말이죠. 이 동궁을 보면 여러 작품들이 떠오릅니다. 킹덤의 조선 사극 배경, 기묘한 이야기의 두 세계가 겹쳐지는 구조, 케이팝 데모넌터스가 그린 한국적 사후 세계. 이 조합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기묘한 이야기와 비교하는 순간 오히려 이 동궁이라는 작품의 진짜 매력이 더욱 또렷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 기묘한 이야기의 뒤집힌 세계, 업사이드 다운은 그 드라마가 발명한 거예요. 시청자는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그 세계의 규칙을 새로 배우고 배우는 동안만 받아들입니다. 드라마가 끝나면 그 세계관도 함께 닫히죠. 반면 동궁이 그리는 귀의 세계는 발명된 게 아니라 발견된 것입니다. 이 한국의 무속은 이 작품이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 사회 곳곳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 믿음의 체계예요. 그래서 시청자가 이 세계관을 받아들이는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기묘한 이야기의 업사이드다운을 볼 때 우리는 낯선 규칙을 학습하지만 구천이 귀의 세계로 넘어갈 때 한국인 시청자들은 이미 몸에 새겨진 감각을 다시 확인해요.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구슬하고 원한을 풀어줘야 한다는 정서가 낯설지 않은 이 한국 사회에서는 이 설정이 판타지의 발명이 아니라 오래된 한국적 현실의 극화로 읽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을 미스터리 오컬트 사극으로 분류하는 것에 살짝 이의를 달고 싶어요. 미스터리라고 하고 보게 되면 누가, 왜 라는 질문에 이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이 작품의 서사의 동력이 되는 장르잖아요. 그 답이 밝혀지는 순간 이야기가 완결되죠. 그런데 동궁에서 저주의 정체를 추적하는 구조는 이야기를 앞으로 밀고 가기 위한 골격에 가깝습니다. 이 동궁의 진짜 무게중심은 귀의 세계라는 또 다른 층위, 그 세계의 규칙과 존재들, 그리고 그 세계와 얽힌 인물들의 감정과 욕망 쪽에 실려 있어요. 미스터리라는 장르는 질문과 해답의 게임이고, 판타지는 세계 자체를 경험하는 장르죠. 이 작품이 시청자를 붙드는 힘이 저주의 범인 찾기가 아니라 귀의 세계가 뿜어내는 질감과 그 안에서 벌어지는 관계와 정서라면 이건 판타지 오컬트 사극이라 부르는 편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 한국인에게는 산자와 죽은 자가 한 공간에 공존한다는 설정이 위화감을 주지 않을까요? 우리가 죽음과 영혼을 바라보는 방식 그 자체이기 때문일 겁니다. 서양의 사후세계는 대체로 이분법이죠. 구원받은 영혼은 천국으로, 저주받은 영혼은 데몬이 되어서 지옥으로 갑니다. 죽은 영혼은 산자의 세계에서 배제되고 추방되죠. 한국은 그렇지 않아요. 죽은 영혼 모두가 데몬인 것은 아닙니다. 죽은 자들은 여전히 산자와 함께 살아간다고 여겨지죠. 다만 그 관계의 방식이 다를 뿐이에요. 무속에서 죽은 영혼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제사와 차례를 받으며 산자와 순조롭게 관계를 이어가는 조상신 계열이 있고, 원한을 풀지 못한 채 구천을 떠도는 원귀 계열이 있습니다. 구천이라는 이름을 배경으로 삼은 이 작품이 다루는 건 후자입니다. 그러나 이 원귀조차 태생부터 악한 존재가 아니에요. 관계와 사연 속에서 한을 갖게 된 존재죠. 그 한을 풀어주면, 그러니까 해원이 이루어지면 영혼은 좋은 곳으로 가서 더는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한국의 귀신 이야기가 유독 촘촘하고 다채로운 것도 이 세계관 덕분인 것 같아요. 우리 설화 속 존재들은 하나의 이름으로 뭉뚱그려지지 않죠. 억울하게 죽어서 원한을 품은 처녀 귀신, 물에 빠져 죽어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려는 물귀신, 사람이 죽어된 귀신이 아니라 나쁜 기운이 한 곳에 오래 고여서 썩고 문드러지며 생겨난 귀매까지. 존재마다 태어난 사연과 다루는 법이 달라요. 이 동궁의 극본을 쓴 권소라와 서재원 작가는 이 점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국의 설화와 민간 전승에 수많은 귀매가 있는데 그중 스토리 진행에 도움이 되는 능력을 가진 귀매들을 골라 일부 설정을 극에 맞게 변형했다고 밝혔어요. 동궁은 원작 웹툰이나 소설이 따로 있는 작품이 아닙니다. 우리 땅에 오래 구전되어 온 야담들을 재료 삼아 새로 지어 올린 세계죠. 서양의 판타지가 없던 규칙을 발명해야 할 때 한국의 창작자는 이미 있는 한국 전통 설화의 곳간에서 재료를 꺼냈습니다. 곳간이 이토록 풍요로운 건 죽은 자를 산자의 세계에서 추방하지 않고 곁에 두어서 그들의 사연을 하나하나 기억해온 문화이기 때문일 겁니다. 이 차이가 왜 중요한고 하니 서양의 대문은 물리쳐야 할 악이지만 한국의 원기는 달래고 풀어주어야 할 사연이기 때문입니다. K-pop 데몬헌터스를 이야기할 때도 저는 같은 말을 했어요. 이 외국인 친구들은 K-pop 데몬헌터스에서 이 진우가 죽었다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인들은 그 작품 속 진우가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원한을 풀고 좋은 곳으로 천도되었다고 여긴다고 말이죠. 동궁의 구천이나 K-pop 데몬헌터스의 진우 같은 존재가 무섭기보다 서글프게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그 존재를 악의 카테고리가 아니라 못다 푼 인간관계의 연장으로 바라보죠. 우리에게 귀신을 뵌다는 건 실은 그 한을 끊어서 자유롭게 놓아준다는 말입니다. 검을 휘두르는 구천의 액션이 시원하기보다 애잔한 건 그래서일 겁니다. 그리고 이 세계관은 박물관에 박제된 옛 이야기가 아니에요. 21세기 한국에서도 무속과 주술은 여전히 강하게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이사 날짜를 잡을 때 손 없는 날을 따지고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사주를 보거나 새 사업을 시작하며 고사를 지내죠. 그 사람들이 스스로를 무속인이라 생각하지 않아도 그 행위 자체가 이미 이 세계관 위에서 움직입니다. 한 사회의 세계관은 그 사회의 언어에 화석처럼 박혀있죠. 우리가 평소에 무심코 던지는 말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알게 됩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조상님이 노하셨나 봐, 내가 먹는 것에 한이 맺혀서, 이런 말들은 은유가 아니죠. 조상과 전생이라는 존재론적 배경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는 문법입니다. 서양이라면 I'm obsessed with food 정도로 개인의 심리 상태를 처리할 표현을 한국어는 전생과 한이라는 우주적 배경을 소환해서 설명해요. 체하다라는 말도 흥미로워요. 소화불량을 그저 지나가는 생리현상이 아니라 몸 안에 무언가 걸려서 막힌 상태로 표현하는 이 어법은 몸과 기운과 영적 순환을 하나로 묶어보는 세계관에서 나옵니다. 기가 세다, 음기가 세다, 또는 양기가 세다, 이 터는 음침하다 같은 말도 마찬가지죠. 어떤 공간에서 감지되는 기운을 실체적인 에너지의 흐름으로 설명합니다. 서양이라면 방 분위기가 스산하다는 심리적 인상으로 처리할 걸 우리는 기라는 실제하는 흐름으로 말해요. 이건 한의학의 기순환,
풍수지리의 지기, 무당이 받았다는 신기까지 모두 하나로 이어지는 통합된 우주관입니다. 촉이 온다, 예감이 이상하다라는 말을 하고 실제로 계획을 바꾸는 것도 논리와 별개로 작동하는 감각적 알을 타당한 판단 근거로 받아들이는 태도죠. 더 근본적인 증거는 우리 눈앞에 매일 펄럭이고 있습니다. 바로 태극기죠. 태극 문양은 음과 양의 조화이고 뇌 기퉁이의 건곤 감리는 하늘과 땅, 물과 불의 조화를 상징합니다. 한 나라의 국기 자체가 이 음양의 우주관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 동궁이 그리는 귀의 세계는 특별히 우리에게는 기이한 발상이 아닙니다. 태극기부터 일상의 말투, 풍수와 사주까지 이어지는 거대하고 일관된 상징 체계의 그 일부를 원기와 해원이라는 한 조각으로 극화한 것뿐이에요. 우리가 이 작품 앞에서 위화감을 느끼지 못하는 건 우리가 몰입을 유난히 잘해서가 아니라 이 서사가 이미 우리가 매일 쓰는 말 속에 잠복해 있던 논리를 화면으로 옮겨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극히 한국적인 세계관이 어떻게 글로벌 시청자에게 가 닿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저는 중요한 구분을 하고 싶어요. 로컬의 정서가 글로벌로 먹히는 건 그 세계관 자체로 설득해서가 아닙니다. 배우의 연기, 연출, 의상, 시대 구현, 음악, 영상 문법 등 이 여러 가지가 한데 융합되어 만들어내는 완성도가 진입장벽을 낮추기 때문이죠. 서양이 이미 익숙한 이야기로 서양을 설득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건 그 반대죠. 낯선 세계관을 유지한 채로 낯선 관객을 설득하는 일. 그래서 한국 드라마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세계관을 희석해서 서양이 이해하기 쉽게 만든 게 아니라 이해하기 어려운 세계관을 압도적인 형식미로 감싸서 일단 보게 만듭니다. 정서를 보편화한 게 아니라 로컬함을 그대로 유지한 채 그것을 전달하는 기술적 완성도로 문턱을 넘게 하는 전략이죠. 물론 이 전략이 한국만의 발명은 아닙니다. 인도 영화 RRR도 서양이 전혀 모르는 신화적 맥락과 민족적 서사를 유지한 채 압도적인 액션과 음악으로 세계 흥행을 이끌었고, 일본 애니메이션도 신도 사상이나 특유의 죽음관을 설명 없이 던져놓고 작화와 연출의 밀도로 관객을 붙잡아왔죠. 로컬함을 유지한 채 형식으로 설득하는 건 이미 여러 문화권이 각자의 방식으로 시도해온 길입니다. 그럼에도 한국의 특이성은 그 성공의 밀도와 속도, 그리고 무엇보다 반복 가능성에 있어요. 인도 영화와 일본 애니메이션이 각각 매니아와 팬덤을 만들어냈다면 한국 콘텐츠는 짧은 기간에 폭발하는 글로벌 신드롬을 산업적으로 재현 가능한 공식처럼 계속 만들어냈죠. 그 결과가 숫자로 증명됩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 1은 넷플릭스 역대 드라마 최다 시청 기록을 세웠고, 이후 K-pop 데모넌터스가 누적 시청수 2억 6,600만 회로 그 기록마저 넘어서며 넷플릭스 영화와 시리즈를 통틀어 역대 1위에 올랐죠. 넷플릭스 역대 드라마 1위와 영화 1위가 나란히 한국 소재 작품으로 채워진 겁니다. 캐드원의 OST는 빌보드 핫백에 여러 곡을 올렸고, 심지어 한 사운드 트랙에 4곡이 동시에 탑10에 진입하는 기록까지 세웠죠. 인구 5천만, 그것도 허리가 두동강 난 분단국가. 식민지였다가 같은 민족끼리 총을 겨눈 전쟁을 겪고 한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축에 들던 나라. 그 나라가 반세기 남짓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와 문화 수출 강국을 동시에 만들어냈습니다. 게다가 한국어는 오직 한반도에서만 모어로 쓰이는 언어예요. 영어나 스페인어처럼 식민 확장을 통해 여러 대륙에 화자가 퍼진 언어들과는 출발선 자체가 다릅니다. 비교할 만한 사례를 찾자면 스웨덴 정도일 것 같아요. 인구 1,000만 남짓의 스웨덴어권에서 아바와 스포티파이가 나온 걸 두고 사람들은 놀라워하죠. 한국은 스웨덴보다 인구가 5배쯤 많다고 해도 여전히 소수 언어권이고, 전쟁과 분단과 압축 성장이라는 훨씬 험난한 역사 위에서 이걸 해낸 겁니다. 흥미로운 건 이 성취가 국가의 덩치나 경제력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한국보다 인구도 훨씬 많고 시장도 큰 나라들이 비슷한 문화적 파급력을 아직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사례는 국력 상승 곡선의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니라는 말이죠. 오히려 그 압축된 고난의 역사 자체가 만들어낸 서사적 밀도, 한과 해원, 계급과 욕망, 생존과 존엄이라는 정서적 자산이 산업적 완성도와 만났을 때 터져나온 결과에 가깝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죽음과 원기의 세계관도 결국 이 정서적 자산의 한 갈래입니다. 이제 작품 자체의 살결로 돌아가 볼게요.
저는 동궁의 영상미가 참 좋았어요. 살짝 어둡고 콘트라스트가 깊은 이 무거운 톤 말이죠. 이건 우연이 아니라 설계된 색채인 것 같습니다. 최정규 감독은 현실 세계와 귀의 세계를 시각적으로 구분하기 위해 두 세계의 컬러감과 배경에 차별을 뒀다고 밝혔어요. 현실 세계는 푸르고 차가운 톤으로, 원혼으로 가득 찬 귀의 세계는 붉고 황폐한 기운으로 그려냈습니다. 이 무겁고 어두운 화면 속에 꺼먹살이라는 귀여운 마스코트 귀신을 넣은 것도 그래서 이해가 됩니다. 정색한 비극에 숨구멍을 내는 것. 이건 판소리가 진양조로 하늘 쌓다가 자진몰이로 풀어내는 완급의 지혜와도 같죠. 무겁게만 흐르면 관객은 지칩니다. 웃음 한 줌이 오히려 슬픔을 더 사무치게 하죠. 이 꺼먹살이라는 존재를 조금 더 들여다볼 만합니다. 커다란 눈망울에 새까맣고 둥근 몸, 짧은 팔다리를 가진 이 생명체는 공개되자마자 조선 그루트라는 별명을 얻으며 주인공들을 제치고 시청자의 마음을 훔쳤어요. 굿즈로 만들어달라, 인형으로 내달라는 요청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죠. 그런데 이 귀여운 마스코트도 그냥 지어낸 캐릭터가 아니에요. 실제 한국 구전설화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밤늦은 산무통이에서 튀어나와 사람을 쫓아다니며 제 이름만 악착같이 외치는 검은 존재. 그러나 사람이 겁먹지 않고 당당히 맞서면 슬금슬금 물러나거나 냇물을 건너지 못해 사라져버리는 어딘가 엉뚱하고 해없는 괴이로 전해져 온 이야기죠. 꺼먹은 칠흑 같은 검음을, 사리는 살아가는 존재를 뜻합니다. 제작진은 이 검은 아이라는 옛 외형에 현대적인 디자인을 입혀서 강아지처럼 구천을 따라다니는 귀매로 되살렸어요. 정체는 사람이 죽어든 귀신이 아니라 나쁜 기운이 오래 고여서 생겨난 귀매라 겉보기와 달리 인간의 양기를 빨아먹는 습성이 있죠. 극중 다친 꺼먹사리에게 구천이 제 손가락을 내밀며 양기를 조금 나눠주는 장면이 있는데 그 뒤로 꺼먹사리는 구천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원한을 품은 존재조차 겁이 아니라 온기로 다스리는 이 태도야말로 앞서 이야기한 한국식 회원의 정서가 가장 사랑스럽게 응축된 순간인 것 같아요. 마스코트 하나에도 그 세계관이 배어 있는 거죠. 궁궐과 복식, 미술 소품과 건축 구조는 실제 전통 문화를 많이 차용했다고 합니다. 감독은 궁궐의 건축물과 의상의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매 순간 보여주고 싶었다고 밝혔는데 화면 곳곳에서 그 의도가 읽혀요. 조선의 의상과 소품을 아름답게 재현한 장면들, 한국의 미가 살아난 장면들이 서사와 무관하게도 눈을 붙듭니다. 음악은 특히 감탄스러웠습니다. 한국의 전통음악을 모던하게 재해석해서 신명나면서도 한이 서린 애잔하고도 서글픈 정서를 함께 길어 올렸죠. 그 비결은 이중 편성에 있어요. 체코 프라하 메트로폴리탄 오케스트라와 국내 현악 연주진의 웅장한 오케스트라 사운드를 중심에 두고 그 위에 해금과 가야금, 검은고, 아쟁, 대금, 소금, 피리 같은 전통 국악기의 음색을 얹었습니다. 곡 제목마저 진혼자, 축기몰이, 원령의 처단자처럼 무속과 오컬트의 색채가 짙어요. 특히 축기몰이 같은 곡에는 검은고와 피리, 태평소의 깽가리, 장구, 북, 진까지 들어갑니다. 굿판의 사물 편성을 그대로 화면 위로 옮겨온 것이죠. 제가 느낀 이 신명과 한의 공조는 바로 이 서양 오케스트라와 굿의 만남에서 나온 소리였습니다. 배우들의 연기도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젊은 배우들 가운데 남주혁과 노윤서 정도의 딕션과 대사 전달력, 감정 표현을 갖춘 배우를 찾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남주혁은 군 제대 후 복귀 첫 작품인데 촬영 전으로 계속 액션 스쿨을 다니면서 준비를 단단히 했다고 해요. 저는 남주혁 배우의 얼굴에서 그 전성기의 김래원과 유아인을 봤어요. 맑은 얼굴과 그늘진 얼굴을 동시에 가진 마스크인데 제대 후 복귀작을 준비하면서 액션이든 연기든 공을 참 많이 들였구나 하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두 주연의 톤 대비도 세밀하게 짜여 있었던 것 같아요. 늘 귀신을 잡으러 다니느라 양기를 빨린 구천은 살짝 처져 있고 힘들어하죠. 남주혁 본인도 구천을 세상과 거리를 두고 살아온 쉽게 드러내지 않는 내면의 상처를 지닌 인물로 해석했으니 제가 느낀 그 처진 기운은 배우의 의도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반면 생강이는 삶의 의지가 강하고 주체적이며 용감합니다. 노윤서는 이 배역을 위해서 승마와 검술 등 다양한 훈련을 거쳤고 생강이 왕 앞에서 조승우 배우 그 왕 앞에서와 구천 앞에서 각각 어떻게 다른 사람인지를 중심으로 캐릭터를 연구했다고 해요.
어두운 톤의 판타지 속에서 그녀는 자신만의 주체적인 여성상을 세웠습니다. 조승우와 1대1로 맞붙는 장면에서도 그 대선배의 기에 전혀 눌리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 작품의 진짜 기둥은 조승우와 장영남입니다. 두 사람의 연기는 언제나 최상급이지만 이번에는 그 격이 유독 두드러지죠. 조승우가 연기하는 왕은 저주를 두려워하는 의뢰인처럼 보이다가도 그 저주를 권력을 위해 이용하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선과 악의 경계가 지워진 표정 하나로 그는 궁궐을 떠도는 그 어떤 원혼보다 살아있는 인간의 욕망이 더 무섭다는 걸 증명해요. 절대 권력자의 무게와 죄책감을 동시에 짊어진 그 묵직함이 극 전체의 무게중심을 잡아줍니다. 장영남이 연기한 데뷔는 또 다른 차원이에요. 30년이 넘는 세월의 변화를 오직 목소리의 톤과 눈빛의 결로만 구현해내는데 그 흡인력이 화면을 압도합니다. 실제로 두 배우가 이끄는 그 궁중 암투와 왕실의 비극은 오컬트라는 외피를 벗겨서 정통 궁중 사극으로 따로 떼어놓아도 충분히 몰입할 만하다는 평이 나와요. 정통 사극의 묵직한 무게를 감당하는 이 중견 배우들의 존재가 판타지의 화려함이 자칫 가벼워질 수 있는 순간마다 극을 단단히 붙들어줍니다. 젊은 두 주연이 새로운 장르의 얼굴이라면 이 두 사람은 그 얼굴을 지탱하는 뼈대가 되죠. 물론 이 작품을 향한 반응이 한쪽으로만 흐른 건 아니에요. 서사의 개연성이 아쉽다거나 세계관 설명이 장면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거나 일부 연기의 톤이 장르와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죠. 저는 이런 평가를 완전히 반대로 봤지만 그런 목소리가 있다는 건 압니다. 다만 앞서 말했듯 미스터리가 아닌 판타지에서 개연성의 디테일을 일일이 따지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K-pop 데몬헌터스가 세계관의 논리가 촘촘해서 히트했던 건 아니잖아요. 특히 해외 시청자들이 이 작품을 미스터리 추리물로 보면서 서사나 개연성의 허점을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건 번역되지 못한 전제의 가능성이 크기도 합니다. 원기가 왜 존재하는지, 해원이 왜 필요한지, 왕이 왜 저주를 두려워하면서도 이용하려 드는지. 이 동기들은 한국인에게는 설명이 필요 없는 상식이지만 그 전제를 모르는 외국인 시청자에게는 극이 친절하게 풀어주지 않는 한 비약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작품을 기묘한 이야기처럼 발명된 서사로 보면서 미스터리 장르의 개연성까지 요구한다면 허점은 얼마든지 보일 겁니다. 하지만 한국인 시청자에게 이 이야기는 너무 익숙해서 자연스럽죠. 같은 작품을 두고 국내와 해외의 평가가 갈리는 지점의 상당 부분은 어쩌면 서사 완성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 근본적인 믿음과 세계관 체계를 공유하느냐 아니냐에서 갈리는 걸 수도 있어요. 밤에 읽기 좋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계급의 감정으로, 기생충이 계급의 감각으로 세계를 설득했다면 동궁은 존재론으로 승부를 겁니다. 산자와 죽은 자가 어떻게 관계 맺는가라는 훨씬 근본적인 층위의 질문으로 말이죠. 그래서 이 작품의 도전은 더 어렵고 그만큼 더 흥미롭습니다. 한국인은 귀신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무서워하되 미워하지 않죠. 죽은 자를 추방하는 대신 곁에 두고 그 한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귀신을 벤다는 건 실은 껴안는다는 말이고 원혼을 쫓는다는 건 실은 배웅한다는 말이죠. 가는 것을 잘 배웅하고 오는 것을 잘 마중하는 마음. 어쩌면 그게 이 한반도가 그 많은 고난을 겪고도 끝내 무너지지 않은 방식인지도 모릅니다. 한을 원한으로 남겨두지 않고 노래와 이야기로 풀어내는 것 말이죠. 동궁이 글로벌 1위에 오를지 저는 장담하지 못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순위와 무관하게 이미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작품은 한국인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죽음과 영혼을 대하는 오래된 마음을 세련된 화면에 담아 세계에 내밀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멀리까지 가 닿을지 저는 조용히 지켜보려고 합니다. 영화, 드라마, 문학 등의 모든 예술작품은 선곳에 따라 풍경이 다르듯 보는 이 각자의 환경, 문화, 정서 등에 따라 저마다 다를 수 있죠. 그 다름이 바로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하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의 다른 시각과 관점을 들려주세요. 지금까지 조하나의 아일랜드였습니다. 이곳에서 당신은 안전합니다. 제 영상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시고 우리는 여기서 다시 만나요. 그때까지 나만의 위도에 꼭 맞는 섬에서 편안히 머무르세요.